이 사림의 전통을 세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밀양생가입니다. 세조 찬탈을 비난한 조의 대문을 지었다가 사후에 부관 참시까지 당한 사실 때문에 조선조 유학사에 이룬 김종직의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선 김종직 선생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필제 선생의 그 도학사상과 그분의 위치가 우리나라 성리학상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무엇보다 유학을 널리 알려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세상의 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정치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종 2년 함양군수 시절엔 관전 차밭을 조성해 차국납으로 고초를 겪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신대같이 평천가라고 그러잖아요. 덕을 쌓아서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착한 정치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신 겁니다. 특히 백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선생의 정치사상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주아입니다. 지금부터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도학사상과 유학사상의 위치를 조명해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일러 옛부터 수로지향이라 하였고 중요와 학문과 예의의 고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밀양지역 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신 이상조 밀양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회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외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밀양에서 전필제 김종직 선생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13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남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유림과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 후손들의 사포가 되시는 선생의 을을 높이 추모하고 그 정신을 오늘의 되살리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선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고 깊게 이루어져 선생의 을이 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개온, 고는 책 읽는 집이라는 뜻인 전필제입니다. 시호는 문충이고 1431년 6월 경자에 밀양 대동리 현 제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균관 사회로 계셨던 강호 김숙자 선생과 어머니 사제감정 홍실의 자린 밀양 박씨 사이에서 오남 이녀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학을 받았는데 특히 수학을 기본으로 사서 오경과 폭넓은 학문을 두루 익히셨고 글을 읽을 때는 의관을 정제하시고 안정에 앉아서 침식을 잃을 정도로 시를 잘한다는 명성도 얻고 문명을 크게 넓히셨습니다. 1451년에 금산 동계에서 울진 현령 조계문의 딸과 결혼하셨는데 내게 조의 선생의 처남이 되십니다.
29세가 되시던 1459년 세조 5년에 문과에 합격하셔서 출사하신 후에 종부품 성문원 건지 부정제로부터 정이품 경조판서에 이르기까지 내외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1471년부터 1475년까지는 함양군수로 재직하셨는데 군을 다스림에 있어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시행하셨고 이 점에 일두 정여창과 단원당 김경필이 선생의 문화에서 배우기를 처음으로 소학부터 있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지리산 자락인 함양군 휴천면 남원이 동호마을에 관전 차밭을 조성하여 해마다 차를 공출하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만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오늘 그 학술 발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충질의 고장 이 밀양에 이런 일을 붙은 것은 전필재 선생과 같은 많은 선현들이 밀양에서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표 여기에 있는 본문은 여기입니다만, 이 발표 시간을 20분 정도로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이 학술의 주제 자체가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최대한 좀 줄여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아마 두 가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인은 당시의 지배계층이며 남인은 구체적으로 영남 사람들이며 넓게는 피지배계층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참이나 낙동료, 민우 같은 시에서 시도의 곳곳에서 이러한 정서를 실은 글도 더욱 절실하게 합적적으로 전필재 선생의 민본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충절 반역의 의미론적 대립은 선생의 문제작이었던 조이재우를 비롯해서 공연, 노영병 술주, 오품 등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필재 선생의 정치 사상은 오히려 유가 정치 사상의 본령에 가깝고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는 더 구성되는 도덕적 경제유의 모델이 조선 후기에 구성된 성리학적 진유 모델보다도 오히려 유가적 진유의 본 뜻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필재 선생은 조선조 살인의 정치 사상의 기본 구도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도가 이제 민본, 현실적인 민본이죠. 플러스 여기 이제 충절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절적 요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게 선생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코 조선조 도통에서는 지울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환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전필재 김종직의 생애와 교육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시겠는데요. 이수환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전공은 조선기 조선시대 향촌 사회사 쪽으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전필재 선생은 동초기 살인파의 종장으로서 성리학 정착과 조선주기 살인정치의 기초를 놓은 성리학적인 문장가입니다. 그는 유일한 스승인 아버지로부터 소학과 가래에 입각한 성리학의 가정 사회 윤리를 전수 실천하는 한데 나아가 평생 동안 꾸준히 교육 활동에 전념하여 그의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 이른바 이 후구파의 측면은 살인파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영남지방에서의 이 교육활동의 전통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주작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문풍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주작의 수용과 보급 과정에서도 이 지역 인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령으로 부임하여 이 지방교육을 일으키고 성리학을 보급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영남지방의 성리학자 가운데 그 학통을 유지한 것은 야은 선생, 강호 선생, 전필제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후진 교육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이 전필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한평생 교육 활동에 헌신해서 많은 노인들을 길러내고 이러한 이 교육 활동은 그 대표적인 제자인 한원당 선생, 일도 선생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 초기 사림파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계화 생인데 가계화 생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해설가 요약을 하고 35페이지 6제주부터 읽겠습니다. 이 전필대는 이 세조 5년에 문과를 급제한 이후 거의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의 관직 생활은 이 세조 9년에 파직 등 좌절의 경험이 없지는 않았지만 성종의 총애를 함몰에 받아 승진을 거듭하는 등 순탄하였습니다. 조성지에서 이 2조 참판으로 승진한 뒤에는 이 성종으로부터 금대를 하사받았으며 또한 당시 홍보파의 대표적인 재상이었던 정창소, 윤필상, 서거정 등과 함께 경련에 입시하면서 강론에 참가했습니다. 거의 이러한 화려한 관료 생활에는 당시 신숙주나 강희맹 등 영남 출신 홍부 재상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보다는 경술과 문장을 겸비하여 홍보파를 압도하는 그 개인적인 능력과 성종의 극진한 배려 때문입니다. 전필자가 살았던 이 15세기 후반은 이 홍보 세력이 기존의 세조 체제를 옹호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집권 태세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었던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왕조의 그런 건국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는 성리학의 보급 또 그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필제를 종장으로 하는 이 시기 사립파의 성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를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15세기 후반 이 홍보파에 매칭되는 사립파 인사는 대부분 김종직과 사후 문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필제에 의해 형성된 이 사립파는 이 홍보파와 대결하면서 그들의 비정을 지적하고 또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성리학 보급과 사림세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정문학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문학 교수님은 김종직의 문학 정신과 동국 문화에 대한 자각이라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정문학 교수님은 현재 영산대학 영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 한국 그 고전문학, 특히 한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조선조 살인파 문학 뭐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셨습니다. 특히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또 경북대학 세계연구소 개론연구위원 동방 한문학회 연구이사로 현재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필제 선생께서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던가 하는 점과 그리고 그 문학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동국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하는 이런 점입니다. 저는 그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전필제에 대해서 문학적 측면에서 사실 고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틈틈이 봤을 따름이고 본격적으로 고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좋은 기회에 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던 일독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에게는 대단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전필제를 탐험하지 않고서는 문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공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전필제가 16세기 이후의 사인파 작가들과 일정 거리에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 사실 서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전필제의 문학 정신과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극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설정해서 따집니다. 전필제는 그의 시대적 사명을 문학 작품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으니 그동안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먼저 전필제의 문학 정신은 조선정계의 보편적 문학 정신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탐구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전필제가 우리 문화를 재발견하고 거기에 부여하는 문학적 의미가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필제 문학의 중요한 일국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문학정신. 조선전기의 학문 경향은 대체로 둘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경학에 바탕해서 역사나 문학 등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풍이고, 다른 하나는 경학만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나머지의 학문은 배격하는 이러한 학풍입니다. 전자에는 정도전이라든가 하륜, 서거정 등 반려문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후자는 김병필, 조광조 등 살인파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사장파와 살인파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 우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15세기에는 전자가 우세하고 16세기로 들어서고 지나가면서 후자가 더욱더 우세하게 됩니다. 성종조를 전후한 시기만 하더라도 이 양자가 뚜렷한 이론적 대립을 이루지는 않았으나 성종조의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여러 번의 사화를 겪게 되고, 특히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도학파들에 의해 그들의 도덕주의적 문학론에 의거한 사장 배경론이 대두되면서 궁극 관료들의 사장 옹호론 사이에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 자료들이 대체로 그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전필제의 문학 정신은 이 조광조 이후 살인파와 군부파의 정치적 대립 과정에서 나타났던 소위 사장무용론과 일정한 거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거정이나 성현 등 15세기 홍부 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서거정은 동인시화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회이기는 하나 혹 세상의 교화와 관계가 있으니 훈자는 마땅히 취함이 있다고 한 것이나, 성현의 경우도 어떤 사람이 육경 외에는 모두 헛된 것이라면서 배척하려고 하자 육경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서라든가 제자서도 충분히 읽어서 보다 온전한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 등에서 사실의 이러함을 분명히 우리는 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15세기의 일반적인 문풍이었으며 존경의식을 바탕으로 하되 문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군부파 관료들의 문학관을 대변합니다. 정도전이 모든 문지서에서 문이란 돌을 싣는 그릇이니 인문을 말한 것이다. 그 돌을 얻으면 시서예학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혀진다고 본 견해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즉 이들은 돌을 씹는 그릇인 문을 통해서 돌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전필제 역시 이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이 두 가지의 어떤 일주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경문일치라고 하는데 경문일체의 문학 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자료는 그것입니다. 이 글에서 전필제는 경수를 뿌리, 그 다음에 문장을 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양자의 관계를 본말의 논리에 입각해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장의 아름다움과는 일정한 배타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대의 조광조류의 사장무용론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전필제는 같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학 선생님께서는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장은 경출에서 나온다. 경출은 문장을 뿌리다라는 경문일치의 논리로서 전필제 선생의 문학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정신 속에는 시대를 고민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또 문학을 쓴다고 해서 관념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향초 문화의 사랑이라든지 기촌인에 대한 사랑, 치자와 피치자,
이러한 그 당대 사회 현실을 함께한 그런 그 문학으로서의 그 김종직 선생에 대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문장만 했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당대의 경제가로서 실천을 해왔다. 즉 도학자로서 실천을 해왔다는 공통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통의 그 정통성 확립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 인물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이 그 발표하신 분들의 종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1부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리학의 우리나라 성리학의 태도이시고 우리나라 이 보통 의 그 도시가 되는 분으로서 밀양이 바로 그러한 김종선 고장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해 오셨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다면 이 밀양 선비와 안동 선비가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안동 선비들이 밀양에 대해서 밀양을 소환동이다, 작을 소자 소환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밀양 측에서는 그 소자를 작을 소자가 아닌 웃은 소자를 써서 안동을 웃는다, 이런 그 농을 서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안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서해 학공 뭐 쟁쟁한 뭐 말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의 그 중심 고장인데 그분들이 밀양을 좀 낮춰서 얘기할 때 소환동이다. 밀양 측에서는 오히려 안동을 말하자면 웃는다, 비웃는다 할 정도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변계량, 김숙자, 김종직, 또 지금 예림서원에는 이 전필제와 오졸제, 전송계 이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학적인 전통이 살아있어요. 밀양 사람들로서 그런 긍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오히려 그렇게 이때로 상대를 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예림서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밀양에는 사역서원이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 있는데 예림서원과 표충서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충서원은 표충서 안에 사명당을 향사하고 또 그 사명당을 기념하는 하기 위해 세운 그 서원에서 교육을 하고 그 유교식 어린 서원이 일찍서부터 표충 사당이 생길때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서원이 있습니다. 절에 사찰에 유교식 서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이고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밀양의 유교적인 전통 구체적으로는 유불의 학작이라고 할까 유불의 특조라고 할까 이것이 사명당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서원이 사찰에 유교식 서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밀양의 유교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김종수 선생에 대한 문학, 철학, 역사, 교육, 정치사상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강론은 요담으로 밀고 우선 먼저 최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뜻깊은 학술회를 마련하신 밀양시와 밀양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오늘 이 학술회의는 백사 유성 진행이나 여춘천 김성교생 모두 원로대가 우리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정변 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가령 전필재 선생의 문학정신, 또 유학, 도통, 그리고 교육사상, 역사의식, 정치사상, 그야말로 전필재 선생께서 겸하고 계신 역할을 하시는 각 분야를 또 여러 측면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학술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필재 선생은 조선조가 개국하고 난 이후에 조선조만큼 이 선비를 이렇게 처음부터 선비 기르기에 주력한 왕조도 드뭅니다. 중국 왕조 중에서는 송나라가 그래 했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송나라보다도 더 뛰어나게 선비들 기르습니다. 선비 기르기 사업에서 국초로부터 보면은 강호 김숙자 선생이 제1세대입니다. 물론 그 스승은 야은 선생입니다만 1세대입니다. 아드님이시자 적전 제자인 전필재 선생은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세대에서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결국은 3세대, 4세대에 내려가면서 살인파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5세대, 6세대 가서 그 사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적인 입장에 있었던 분들이 5세대, 6세대 가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여당 쪽으로 정권 중심 세력으로 그렇게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필재 선생에서 지금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문사철 측면으로 전필재 사상을 갖다 조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문학 사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문학이라든지 이런 교육 활동 또 정치 사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필재 사상을 갖다가 조명하는 데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성리학적 측면, 도학 정신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료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상당히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필재나 강호나 전필재를 갖다가 모두 문학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전필재 선생의 제자인 일두나 한흥당은 문묘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의 전필재 선생은 문묘에 배양을 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꾸 문학 활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제자, 자기가 기른 제자, 그리고 학맥은 전부 도학의 중심에 모두 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강호나 전필재는 문학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전필재 선생의 성리학서, 물론 그 시절에는 성리학이 완전히 정초도 하기 전이니까 성리서를 갖다 남기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크게 그게 아마 역점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야은 선생은 지금 별로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서를 남긴 것이 별로 원래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소학을 교재로 제자들에게 소학을 교육을 중심에 두고 소학을 갖다 권유했고 그런 교육을 중심에 두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역시 정주학 그 승리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전필재 선생이 남기신 시가 대략 1600여 수입니다. 그 시 속에서도 우리는 도학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필재 선생은 유학의 전통적인 문학 사상인 도문일치 사상을 갖다가 아주 그야말로 신봉할 정도로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래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문학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되 풍농을 씹어 문학이 아니라 도학 정신의 진수로 도학 정신의 표출로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당화의 행위를 당한 분이니까 아마 많은 글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면 소멸되었습니다. 그런 행악 속에서 성리서는 비교적 무게가 있고 정치적인 언급이 있을 수 있는 성리서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지다에서 온 곽진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필재 선생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전필재 선생의 문학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기존에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그것이 도학하고 전필재 문학의 어떤 유관 관계가 있는가, 그 문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 전필재의 그런 문학이 전필재 도학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균형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기존의 전필재 선생에 대한 평가들도 아마 문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필재 선생의 도통이라든지 학문의 성격이라든지 유학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김태훈 선생님께서 전필재 선생의 문학은 결국 경수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문장의 본명은 치심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치심의 과정, 구체적인 경험과 사항을 문학으로 표출한 것이다. 근데 그 문학의 치심의 근저에는 이치가 있다. 그 이치는 성리학적 이치를 모아가는 그런 이론, 담론 위에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필재 선생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유학 자체가 그 사회 주류를 정하기보다는 유학적인 사회 질서로 재편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면 그 사장학관, 산학파의 사장을 대표하던 사람이 서거정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서거정은 자기 외조부가 권양촌입니다. 그런데 서거정의 그 외사촌이 누구냐 하면 당시의 군거린 권람이라는 사람이죠. 그 세조의 군신으로서 혁혁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분들은 양촌 권건으로 말하자면 초기에는 양촌 기관이 일국을 대표하는 그런 참 대단히 좋은 일이죠. 제대로 문화를 이어놓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종관관이 그 내외종관에 양촌의 제사를 절에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필재는 사실 자기 밑에부터 이미 고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가면을 모시고 부자 가리기 위해서 신호사를 하고 이런 철저하게 했거든요. 신앙과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거정을 대표하는 서거정을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도 문학을 잘하고 전필재 선생은 문학을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문학의 질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고, 말하자면 전필재는 이제 도를 참 실은 그런 글을 썼는데
아니 세계 선생께서는 이 청년 정필재 선생이 문학한 사람이다. 거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문집 자체가 아까 그 말씀 나왔습니다만 참 무어사화를 겪으면서 다소 없어진 것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있고 또 한 세계 선생도 이 정필재의 그 문학 이 자체를 도를 실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죠. 가령 그 아래 제가 인용해놨습니다만 한바야든가 일두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이제 그 청에서 남에서 나온 청이 남보다 더 푸르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선생은 결코 서거정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도와 연관시키는 이런 것을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마 언급 자체를 깊이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그 세계 선생도 정필재를 결코 문학하는 일변도의 사람으로 관학파의 사장으로는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누구나 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병년 교수는 이 정치사상 측면에서 대단히 그 흥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 그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문화연구원에 근무하는 권호영입니다. 제가 그 전필재 선생님의 도학적 유산이나 이런 것은 이제 김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오늘 김태형 선생님께서도 이 전필재 선생님의 자아시가 역사시 이것을 바로 통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그 시 속에서 이치를 찾고 실제 속에서 이동을 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전필재 선생님의 도학상의 위치라 할까 그런 것을 많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의문점이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그 전필재 선생의 그 도학을 얘기하면서 그 전필 문기세 구도 연기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그래서 이 전필 문기세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한 페이지가 그 문기 8페이지라고 소동파가 조조 한문공 여기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이제 이 태계 선생이 전필재를 언급하면서 전필 문기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기 8페이지인데 제가 이 우연인지 몰라도 그 조선왕조 그 해전부터 쳐보니까 해전패세 문단세 예전까지가 8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전필재 선생이 정말 조선의 이 8대 동안 쇠했던 문풍을 일으킨 그런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고 거기에 구도 연기적이 하니까 도를 구하는 제자들이 그 문화에 많이 모여서 생각하니까 도를 구한다는 것은 스승이 도학이 있기 때문에 도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태형 선생님 글이나 박병희 교수의 글이나 어떤 도학상의 그런 위상이 좀 더 분명하게 저한테 와닿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제 그 어떤 특히 전필재 선생님이 살았던 그런 시대상의 할까 이런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성리학의 질서가 이제 이 15세기에 전필재 시대에 와서 바로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6세기 김여사와 이후 중종, 명종, 선종 이 당시에 어떤 그 성리학이라 할까 이런 것과는 완전히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필재 선생을 이해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이 전체적인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박유일 교수님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의문이라 할까 이런 소박한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것을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박유일 교수님이 제시한 그 어떤 남북의 의미론적 구도, 이 충절과 간역의 의미론적 구도 이 두 구도를 가지고 이제 아마 전필재 선생의 정치 사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남북의 의미론적 구도가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북의 의미론적 구도보다는 어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도라든지 공층과 백성층의 구도라든지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사회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해봤습니다. 이 시 한 수에 나오는 어떤 단위적 후기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 사상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박병희 선생님이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필재 선생이라 하면은 필재 야은 선생, 강호 김죽도 선생, 전필재 김용익 선생을 이어지는 살인의 도면을 우리가 흔히 얘기가 하는데 이 박병희 교수님은 조용, 별동, 윤상을 이어서 강호 김숙자
선생, 김종직 선생 이어지는 다른 또 이 관악의 학맥이 이 전필재 선생이 와서 살인의 맥과 관악의 맥이 어울려서 인본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새로운 주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서 박규준 선생님이 정치 사상을 파악하는 구도로 충절과 간여의 구도로 제시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이원 대계에서 얘기할 때는 충절의 구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화학이 끼어들 때는 이 충절의 구도가 약화되지 않을까,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박규준 교수님은 이제 그 민본이라는 구도의 측면에서 이 전필재 선생을 그 도학적 경세이라는 살인의 맥과 그 어떤 경세에 이런 것을 접목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제 유학자로서 규장을 지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수기 취임이라는 것은 유학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싶고 그것이 이제 아마 박병 교수님이 그렇게 논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전필재의 사상이 남명의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퇴계 이후나 어떤 신학적 측면이 강화되는 어떤 이기신론이랄까 이런 것은 약화되는 그런 이제 서술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박규준 교수님의 그 논문을 좀 반영을 배웠습니다. 아마 사회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논문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계에 굉장히 그 논의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목되는 그런 얘기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박 교수님이 이 전필재 선생뿐만 아니라 한원당 김영필 선생, 그리고 정해창 선생 등 이 전필재 선생의 학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의 구도라는 건 사실은 그 전필재 선생 신문에서 한계 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종의 다양한 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인데 사실 이게 민본, 반민본의 그 의론적 대립을 전필재 선생이 표현한 의미를 빌려서 남북의 의론적 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유학사적인 어떤 보편론적인 인성론이라 이런 것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담론이지만 역시 정치적 담론이라는 것은 정치적 리얼리티, 현실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큰 틀 속에서는 민본, 반민본의 의론적 대립 또는 그 충절과 간여 또는 정학과 이단 여러 가지 이와 비 이런 여러 가지 작다한 레벨 상의 어떤 의론적 대립 구도로 형성되는 담론이 유일한 담론이라고 하면 역시 그 정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특성을 일정적으로 반영하는 그 어떤 유학자라도 보편론적인 담론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시대적 특수 담론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어차피 특수 담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정치의 시대에 그 이전에는 사실 충절의 담론이라는 것은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과감하게 충절의 담론을 치워서 명제집 같은 경우는 그런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보면 그 이전에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절의 담론을 과감하게 제기했고 또다시 정치자 선생 역시 시대적 상황이나 조건에서 초월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경화해서 관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양촌자든가 한학파 분들도 교육을 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시 그 민본적인 특징은 초기 조선 건국의 정책 정당성을 담보하던 그 민본적 구도 이런 것들을 역시 담아내지 않았느냐. 저는 가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락 선생의 문학 정신과 전필재 문학 정신과 동국 문화에 대한 자각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영주에 있는 그 동양대학교 교양학부에 근무하는 정재강입니다. 정 교수 논문에는 국한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공부파와 살인파의 문학을 소극적으로 나누고 논의를 진행하는 기존 연구의 방식을 넘어서는 정 교수의 논의는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이 됩니다. 홍구파이든 살인파이든 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우리는 이제 구체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이들 문학의 실상을 철저히 파헤치지 못하고
연구가 오히려 닫고 상태에 놓인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기대와 함께 논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보면 문학 정신과 동국 문화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 실제 내용을 보면은 동국 문화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학 작품에 나타난 그런 동국 문화 의식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목에서 시에 나타났다든지 혹은 문학에 나타난 동국 문화에 대한 자각이라는 그런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쪽에서요, 발표자는 이제 태계 선생이 김종직 선생을 평가한 그 내용을 듣고 오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김종직 선생이 본래 초기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입장을 보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면이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태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 살인과는 상당한 이제 거리를 가진 초기의 정도전이나 권건이나 혹은 이런 훈구파의 인물 중에서도 보면 정연한 그런 정리학적인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필재 선생보다 앞선 시대에 이런 면을 보였는데 전필재 선생은 이제 그런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유식이 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태계 선생은 오히려 이런 선상에서 봤을 때 다소 이제 정리학적인 어떤 이론에서는 다소 이제 당신의 또 투철한 어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다소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기보다는 철저한, 그러니까 당신께서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있으신데 이론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약한 것, 이걸 또한 이야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토문화의 가치 제보라는 13쪽의 이야기인데요. 전필재 선생님께서 향토문화 자체를 높이 평가한 것이 그 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성리학적 가치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통 4대 부들이 가졌던 시경시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의 내용이 되고 또 이것은 풍요를 이루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유가 유교적인 풍요에 근거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대부들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지, 또 어떤 문화 현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본적 폐해는 또 같다고 하더라도 남달리 향토 문화를 주된 근거 자료를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동양대학교 전재강 교수께서는 상촌 신흥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는 안양을 비롯한 그런 성리학 도입기의 인물이나 회계 한강 등 영남학파의 핵심적인 인물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쓴 전필재 문학에 대한 토론을 맡으시기 때문에 그 시각의 안정성을 측면에서 많은 가르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먼저의 불분명성에 대해서입니다. 즉, 동국 문화를 따진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국 문화 앞에 문학 혹은 시 이렇게 한정한 말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문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 교수님의 견해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퇴계의 전필재 평가에 대한 이견에 대한 것입니다. 이 퇴계는 전필재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도로 문장만 일삼았으며
일삼았다고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강하게 노출시킨 분입니다. 이것은 분명 거의 성리학적 이념의 불철저성에, 그러니까 퇴계의 어떤 철저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퇴계는 숭정학의 입장에서 신라시대의 최치원이나 또 전필제의 성리학적 불철저성을 이렇게 비판했고, 또 소재 노수신을 양양학과 관련시켜서 비판을 하고, 남영조식을 노장학과 관련시키면서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평가 인물이 살았던 당대의 학문적 경향, 이것을 어쩌면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성리학의 발전기에 있었던 15세기 후반이라는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에 대한 비판 역시 이것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인 전필제가 지니고 있었던 동국 문화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향토 문화의 발현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사적 흐름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필제의 향토 문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인데, 향토 문화 자체를 높이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성리학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두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필제가 농민관으로서 향토의 풍속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점입니다. 이것은 시경시 등에서 보이는 채시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민풍을 채집해서 다스림의 자료로 삼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살림에서 진출해서 향토에 대한 애착과 이 지역 정신이 강하게 살인파의 어떤 경제적 전통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필제의 애민적 면모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 교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기본적인 어떤 정신은 현실과 밀착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유교에서 제시하는 애민정신, 민본 사상 이것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더하고 덜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교적 교양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대부들에게서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어느 문집을 읽어보아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전필제만의 애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는 전필제가 기층면에 대한 사대부의 기본적 자세를 이렇게 지니면서도 여기에 나아가 특히 향토인 영남에 대한 어떤 사랑을 특별하게 지닌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논문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잖아. 120면, 원고지 120면을 썼는데, 그거는 주로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영인해낸 전필제 명집, 그거에 전적으로 이전했어요. 간접 자료는 저는 인용하지 않고 직접 제1 자료만 제가 썼습니다. 저희 탐구를 했습니다. 다 읽으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이제 연구가 조금 나오고 그 뒤에 돌아가신 뒤에 행장이 참 중요한데, 그 행장을 천황되시면서 문인인에게 조희 선생님이 쓰였어요. 근데 그 전반이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아마 사화 이후에 불타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고 앞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의존해서 이제 대제와 홍기달의 신도기, 그것도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거기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거. 거기 이제 매래 선생이 행장 쓸 때 첫번에 나오는 게 공자의 제자들 네 파트로 나눠보는데, 뭐 언어, 문장, 그리고 덕행, 정사, 이걸 나눠보는데, 이걸 한 몸에 갖춘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근데 우리 동방으로 넘어오면은 전필제 선생이 한 몸에 이 네 영역을 다 갖추었다. 이런 문장, 덕행, 정사, 언어,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스승의 길을 열거나 학문의 길을 처음 열 때는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동물이 다 갖춥니다. 이것을 뒤에 가면 이제 성리학에서 문장을 시작하고 성리학은 중시한다. 그 시대에서 이쪽을 보니까 자꾸 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홍규달 대제학의 그 신도비문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와요. 원시유학의 회오제 충신을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맹자의 왕폐진론에 있어서 그 왕도 쪽에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간옥은, 주역에 나오는 이간옥은 이런 걸 거기 다 특이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냥 구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어른이 실제로 벼슬에 나가고 학문을 하고 벼슬에 나가고 제자를 기르고 또 지방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그 유교의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때 뭐 지도도 그리고 그 지역에 뭐 물산도 이제 이용하고 이런 게 후대 오는 그 뭐의 성학자들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걸 다 갖추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 나가서 지방도 다 다스리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여러모를 다 갖춘 거 이것은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시간이 멀지 않은 상당히 그 2년인가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직접 선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면서 가까이서 선생님의 숨결이나 모든 행동 이런 걸 보면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자화하는 거 이제 행장이거든. 그리고 그 행장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신호비문을 썼는데 이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그럼 이걸 통해 보면은 후세 뭐 이쪽 저쪽을 잡아서 뭐 문장가가 아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박빙 교수가 이제 그 정치 사회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주의자랑 할 거예요. 지금 고려대학의 그 법과대학에는 과거에는 법철학하면 전부 이제 이 독일 법철학이었는데 지금은 법철학이 동양 쪽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고려대학에 있어서 이거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박사학 경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조선 초기 이런데 그 제도 문제가 쭉 연구해 나오는데 나도 이제 그걸 논문 심사에 가서 많이 배우죠. 대체적으로 세종 때에 여러 가지 개혁이 많이 됩니다만은 관련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왕도 정치에 관한 이런 것은 입안은 됐을 때 이 제도가 되지 않아요. 성문화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와서 되냐면 성종 때 와서 됩니다. 그럼 성종 때 와서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하는 분이 정필 선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왕패 논쟁 속에 왕도와 그리고 위민정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나 모든 하기 위해서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때 이쪽에 이제 민권을 내세워가지고 제도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새 인사청문회 그때 벗습니다. 서경제도라고 해서 서야 벌써. 그건 굉장히 빨리 혁신되는 거예요. 지금 제도보다도 굉장히 일찍. 또 요새 그 특검제라는 게 있죠. 은일 장령을 발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왕의 인사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공신들이나 이런 사람만 시키고 사실 새로 길러진 신진 그 사류들을 기용을 못하잖아요. 그거에 물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을 기르면서 그 학생이 나올 수 있는 길도 뚫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은 거면 정필 선생님 그때 역할한 게 뭐냐. 성종 때 직접 성종 제일 아끼고 공신들을 물리치고서 자꾸 불러올리고 이런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써놓은 글 가져와라. 그걸 이제 발간해주려고 해요. 그게 거기에 다 그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면을 보면 우리가 도학적인 측면에 인양관의 위상뿐만 아니라 조선조 정치사에 있어서 제도사에 있어서의 역할 이것도 굉장히 다 드러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의 문제인데 아까 정우락 선생님이 잘 한 것 같아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미 조선조례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조의 근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완강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연산군을 냈던 이제 그 중종 만정 이후에 그 도학의 문제가 그때 왔습니다. 정보원의 문명에 대한 중종 때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보는 유학에 가는 길 이게 이제 거기 와서 확정이 되는데 이 길을 누가 열었어요? 성령 때 열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정필재 선생을 다시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도 자꾸 선생님을 말이죠. 선생님 그런 위치에 가서 왜 그 개혁이나 막 서둘러 그러지만 그 시대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자꾸 교육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때의
그 세조의 찬탈 문제 이건 논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그 김경필이 자꾸만 선생한테 그냥 꼬집고 그 선생님 무디어졌습니다. 선생님 말 뭐 소가 바깔고 뭐 말은 탄다니 그뭐 통으로 매줄 쓴데도 안 믿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 이게 선생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의 그 중간에서 한 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시기에 뭡니까? 이게 노산에 그 자규시 같은 거 이거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보면은 말년제의한 김일성은 전필재 선생의 그 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필재 선생의 조의제문을 실제로 문집에 갖다 집어넣은 사람도 김일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다가 유자광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평할 때 첫째는 그 시대에서 그 시대를 보라 사람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조의 그 유학의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예요. 그때 여기에 치우치고 여기에 치우치고 그러면은 전필재 선생이 기초를 단단히 놨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전필재 선생은 상당히 원만하게 놨어요. 언어, 문장, 도덕, 정사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다 이제 그 공부의 과정을 보세요. 공부의 과정에 김경필의 소학 같은 걸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쭉 나왔어요. 분명하게 문자로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는 역사서를 먼저 읽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물론 소학서 먼저 읽고 특히 경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읽으라고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어려서 그 서탕 다닐 때 보면 통감을 먼저 읽었거든. 근데 그걸 보고 역사서를 읽고 경서를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육문을 중시했어요. 활쏘고 말타고 배워라. 왜? 그건 나 몸도 지키고 그것도 인격도야 하는 거다. 그리고 원시유학적인 거, 맹자적인 거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이어간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원천적인 아직 그 분화되지 않은 혼용 상태의 입체적으로 다 정치를 갖춘 그런 전필재, 김종직의 사도, 한문망거 이런 걸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어떻게 분화돼 가는지 이런 걸 논했으면 저는 아직 전필재 선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자료밖에 절대 뒤에 그 비판해 보는 건 안 돼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1자료만 가지고 나는 지금 본 것이다. 제1자료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김종직 선생 학술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는데 오전에 기조 강연에서 이우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종직 선생의 여행에 관한 연구와 그 과제 그것은 오늘 다수순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연구가 더 넓고 깊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 자체로서 오늘 회의가 특별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서 노고를 끊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그 교수님들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직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저희들은 너무나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고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군에서 저희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이노베이션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인간적 상실이 오고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컴퓨터가 인간 두뇌보다 더 영리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고 그 가정교육의 바탕이 성량을 기본으로 하는 저희 할아버지의 사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멀리서 저희 집안도 팔도에서 다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부터 먼저 정신부장을 해서 이 사회생활에 저희 집안이 조그마한 미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오늘 저희들을 배임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정신이 후세 만만 내내자손으로 이어지도록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배임하고 훗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후손들이 정신 차려서 남에게 잊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회생활을 하는 모험인이 되도록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화되도록 바라고 이 성화된 정신이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따뜻한 나라로 세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헷갈리는 나라가 있더라도 저희 나라는 보험된 나라 엉망의 지국의 자존심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신이 이 밀양에서 재건되어가지고 확산되어서 세계만방의 대한민국의 그 좋은 기감이 되도록 하는 정신적인 산실이 되도록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정보고등학교 합창단 60명이 2학년 강지순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를 노래는 일선 정보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윤창국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소감을 맡으신 곽오진 선생님이 작곡하신 연필제 찬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시 그렇게 해야 돼. 간다. 그럼 대표에게